2010년대 초반의 부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아름다운 항구 도시 부산은 오늘도 역동적인 에너지로 넘실거렸다. 해운대의 마천루가 푸른 하늘을 향해 경쟁하듯 솟아있고 그 중심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KJ그룹의 본사 빌딩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다. 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욱은 3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로 KJ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젊은 경영인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니,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여자와 신체 접촉을 하면 온몸에 극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희귀병과 함께 현대의학으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선천적 불임 판정이었다. K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의 존재는 할머니 강 여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깊은 절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용화한 점쟁이로부터 오늘 전고 운명의 여인을 만나 모든 저주가 풀릴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데 한편 같은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20살의 여대생 이서연이 백혈병을 앓는 오빠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의 운명은 그렇게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엇갈리며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욱은 오늘도 어김없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부산항의 풍경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집무실은 KJ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에 위치해 도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황홀한 전망을 자랑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그 풍경에 머무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룹의 산적한 현안들과 함께 자신을 짓누르는 후계자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가 너 정말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개냐? 내 나이가 벌써 30을 바라보는데 아직도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이 할미는 이제 눈 감기 전에 네 아이 얼굴 한 번 보는 게 유일한 소원이다. 며칠 전 할머니 강 여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하소연했던 말이 그의 교약에 맴돌았다. 그는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여자, 알레르기, 그리고 선천적 불임. 그것은 KJ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남자로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대표님, 최민준 비서실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비서의 목소리에 지욱은 잠시 상념에서 벗어났다. 최민준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장 믿음직한 신복이었다. 들어오라고 해. 최민준은 지욱의 착잡한 표정을 읽고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왜 그러나 강지욱 대표 또 할머님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혹시 오늘이 바로 그 운명의 날인데 아직도 그 점쟁이 할머니 말씀을 못 믿으시는 건가? 민준의 말에는 가벼운 놀림과 함께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욱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까지? 왜 그러나? 그깟 미신 같은 걸 내가 믿을 것 같은가? 오늘 정구의 운명의 여인을 만난다니 차라리 내가 여자 알레르기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게 더 빠를 걸세.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나? 믿져야 본전인데 오늘만큼은 평소와 다른 동선으로 움직여보는 건 어떤가? 예를 들면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던 그런 곳으로 말일세. 민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욱은 그의 제안이 어이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기대감 같은 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말이다. 같은 시각 부산의 한 허름한 달동네 단칸방에서는 20살 여대생 이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오빠 이태민의 손을 잡고 있었다. 태민은 몇 년째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골수 이식 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가난한 그들 가족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서연아, 오빠 때문에 네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차라리 그냥 이대로 태민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수술비 마련할 테니까. 오빠는 그냥 건강하게 나을 생각만 해. 알았지? 서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오빠를 다독였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어머니 박 여사가 퀭한 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명함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너 오늘 저녁에 여기 한번 가봐라. 박 여사가 내민 명함에는 황금성 비즈니스 클럽, 매니저 황 사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가보면 안다. 내 오빠 수술비. 여기서 일하면 금방 마련할 수 있을 게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 없어. 내 오빠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거냐. 박 여사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 그날 밤 서연은 결국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습한 기운이 감도는 황금성 비즈니스 클럽의 문을 들어서야 했다. 짧고 몸에 꼭 끼는 유니폼은 그녀를 더욱더 초라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다. 클럽 매니저 황 사장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주 좋아. 딱 내가 찾던 스타일이야. 오늘부터 바로 일 시작할 수 있지, 아. 그리고 내 오빠라는 작자가 내 이름으로 이미 가불금 50만 원을 받아갔으니 오늘부터 아주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할 거야. 알겠나 황 사장의 말은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현실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오빠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다짐했지만 과연 자신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한편 강지욱은 최민준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시내의 한 고급 클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 오늘 하루쯤은 저놈 장단에 한번 맞춰주지. 어차피 운명의 여인 따위는 없을 테니.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화려한 넌사인 불빛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바로 그곳에서 그의 얼어붙었던 운명의 시계가 다시 돈키자 스코톤이 나르줄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렇게 하나의 공간, 하나의 시간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황금성 비즈니스 클럽의 화려하지만 퇴폐적인 불빛 아래 이서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위태롭게 서 있었다. 몸에 꼭 끼는 짧은 유니폼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고 사방에서 느껴지는 남자들의 노골적인 시선은 숨막히는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황 사장은 그녀를 클럽 안쪽에 가장 시끄럽고 번잡한 룸으로 데려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한 중년 남성에게 소개했다. 김 사장님, 오늘 저희 클럽의 새로운 아가씨입니다. 이름은 이서연이라고 하고 아직 때가 전혀 안 묻은 아주 싱싱한 아이죠. 오늘 밤 김 사장님, 특별히 잘 모시라고 제가 따로 불렀습니다. 황 사장은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어깨를 은근슬쩍 감싸 안았다. 서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힘에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김 사장이라고 불린 남자는 술에 취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오호, 황 사장. 오늘 물건 좋은데 마음에 쏙 들어. 얼마면 되겠나.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와 함께 저속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에이, 사장님도 참 무슨 물건입니까? 서연이는 오늘 처음 일하는 아이라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장님께서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하하하. 황 사장은 김 사장의 어깨를 치며 능글맞게 웃었다. 그리고는 서연의 셔머니 귓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늘 저 양반 비위만 잘 맞추면 내 오빠 수술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다. 괜히 튕기거나 어설프게 굴 생각 말고 시키는 대로 잘하란 말이야. 알겠어?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아내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오빠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 해.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자신에게 닥쳐올 끔찍한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클럽의 가장 안쪽 VIP 룸에서는 강지욱과 최민준이 마주 앉아 있었다. 지욱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민준은 그런 그를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짓궂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야, 강지욱, 인상 좀 펴라. 여기가 어디 무덤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내가 오늘 너 심심할까봐 특별히 좋은 자리 마련한 거 아니냐. 그리고 혹시 아냐. 오늘 여기서 그 점쟁이 할머니가 말한 운명의 여인을 딱 하고 만나게 될지 민준이 너스레를 떨었다. 자네까지 왜 그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용건이나 빨리 말하게. 나 이런 시끄럽고 천박한 곳 딱 질색일세. 지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몸은 이미 주변의 강한 향수 냄새와 여성들의 시선 때문에 미세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 듯 목덜미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알았네. 알았어. 그렇게까지 정색할 건 없지 않나? 사실 오늘 여기 온 건 최근 우리 그룹에서 새로 추진 중인 해양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해서 투자자 한 명을 만나기로 해서 그런 걸세. 저쪽 건설사 김 사장이라고. 이쪽 바닥에서는 꽤나 발이 넓은 양반이지. 오늘 밤 잘 구슬리면 우리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민준이 지욱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위스키 잔만 만지작거렸다. 그의 관심은 오직 사업뿐이었고 이런 종류의 유흥이나 만남에는 조금의 흥미도 없었다. 그는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때 룸의 문이 열리며 황 사장이 김 사장과 함께 이서연을 데리고 들어왔다. 아이고, 강 대표님, 최 실장님 귀한 분들이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황 사장은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과장된 인사를 건넸다. 그의 옆에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의 서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지욱의 시선이 아주 잠깐 서연에게 머물렀다. 어딘가 셔머니 낯이 익은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자신의 여자 알레르기를 생각하면 그 어떤 여자에게도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그는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사업 이야기에만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김 사장은 서연을 보자마자 다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옆자리에 앉히려 했다. 야, 황 사장. 이 아가씨. 보면 볼수록 물건인데 오늘 나랑 아주 뜨거운 밤을 보내야 하겠어. 안 그런가? 아가씨 그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 하자 서연은 질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서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술은 마시다 보면 느는 거야. 그리고 오늘 나랑 같이 마셔주면 내가 이 자리 술값은 전부 다 계산하지 어때?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 아닌가 김 사장이 서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황 사장은 그 광경을 보면서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겼다. 서연아, 뭘 그렇게 빼고. 그래, 김 사장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예의가 아니지. 어서 한 잔 따라드리고 네 잔도 채워서 같이 건배해야지. 서연은 거의 울상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그녀의 눈의 한쪽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는 강지욱의 모습이 들어왔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청하고 싶은 절박한 눈빛을 보냈지만 지욱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다시 시선을 돌려버렸다. 역시 나 같은 사람한테 신경 쓸 리가 없지. 서연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결국 그녀는 김 사장이 억지로 따라주는 독한 양주를 몇 잔이나 받아 마셔야 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 몰래 술에 약이라도 탄 것인지 그녀의 몸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자, 이제 술도 어느 정도 마셨겠다. 우리 아가씨랑 나랑은 이제 좀 더 조용하고 은밀한 곳으로 가서 진짜 재미를 봐야 하지 않겠나. 김 사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싫어요. 놓으세요. 저리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김 사장은 그런 그녀의 저항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욱더 거칠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이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내 오빠 놈이 이미 나한테 돈 받고 너를 팔아넘겼다고. 오늘 밤 넌 내 거야. 얌전히 구는 게 좋을걸.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당장 놓지 못할까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김 사장을 쏘아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평소 여자와 가까이 있을 때 나타나던 알레르기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몸에서는 어떤 강력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뭐야? 이 자식은 감히 누굴 방해하는 거야? 김 사장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지욱은 대답 대신 번개처럼 움직여 김 사장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김 사장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욱은 그대로 김 사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려는 서연을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지욱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부드러웠다. 서연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자신을 구해준 남자의 따뜻한 품 안에서 아주 잠깐 기적처럼 안도감을 느끼는 듯했다. 황 사장과 최민준 그리고 룸 안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민주는 지욱이 여자와 저렇게 가까이 접촉하고도 아무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더 놀랐다. 감히 내 놈이 날 건드려. 내가 누군 줄 알고 김 사장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악을 썼지만 황 사장이 다급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 사장님, 제발 참으십시오. 저분은 KG그룹의 강지욱 대표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에 김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KJ그룹 강지욱 대표, 부산 경제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거물. 자신이 지금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지욱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신을 잃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는 룸을 빠져나갔다. 최민준이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남겨진 룸 안에는 어색한 침묵과 함께 김 사장의 절망적인 신음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날 밤 강지욱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인 호텔 스위트룸으로 이서연을 데려왔다. 그는 의사를 불러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그녀는 술에 약을 탄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욱은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특정 여성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혼란과 함께 어떤 운명적인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새벽녘 서연이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자신을 밤새도록 간호해준 지욱의 지친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어렴풋이 지난밤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아니었더라면 괜찮습니다. 이제 다 괜찮으니 안심하십시오. 지욱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어젯밤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예고편과도 같았다. 예기치 못한 만남과 하룻밤의 사건은 그렇게 두 젊은 남녀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서연은 그날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클럽에서 강제로 마셨던 술에 약물이 타져 있었던 탓인지 며칠 동안은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을 구해준 강지욱이라는 남자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이었다. 그는 분명 자신에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책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하룻밤의 실수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일까? 아니면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는 차마 그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과 그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에게 자신은 그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잊고 싶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자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다. 생리가 멈췄고 속이 메스꺼리며 자꾸만 구역질이 올라왔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본 결과 선명한 2줄 임신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단 하룻밤의 일로, 그것도 약에 취해 제대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밤의 일로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되다니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먼저 그녀를 덮쳤다. 당장 오빠 이태민의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아이까지 나에 기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고 있었다. 이 아이는 어쩌면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 강지욱의 아이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에게 어떤 알 수 없는 용기와 함께 희미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한편 강지욱 역시 그날 밤 이후로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유일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여자, 그리고 하룻밤의 실수였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 여자. 그는 최민준 실장을 통해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그녀가 일하던 클럽은 이미 그날의 사건 이후로 문을 닫아버렸고 그녀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었다. 그는 중요한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KJ그룹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투자 유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한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중요한 출장이었다. 그는 출국하기 전날 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명함을 서연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호텔 스위트룸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만약 그녀가 나를 찾는다면 이걸 보고 연락해주겠지.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서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출장지에서 최민준 실장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대표님, 혹시 이서연이라는 아가씨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클럽에서 대표님께서 구해줬던, 물론 기억하고 있네. 그런데 그 아가씨가 왜 지욱의 목소리가 살짝 긴장되었다. 방금 병원에서 우연히 그 아가씨를 봤는데
어떤 젊은 남자랑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배도 제법 불러 보였고요. 그 순간 지욱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이서연이 임신을 했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니. 그렇다면 그날 밤의 일은 그저 하룻밤의 불장난이었을 뿐이고 그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인가? 지욱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 아니면 실망감이었을까? 혹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깊은 질투심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래, 어차피 나 같은 놈이 무슨 여자 알레르기의 불임까지. 그런 내가 감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가당찮은 일이었지.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를 비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쓰라렸다. 알겠네. 지우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최 실장, 그 아가씨에게 내가 미안했다고 전해주게. 그리고 이거 그 아가씨에게 전해주면 좋겠네. 약소하지만 그날 일에 대한 내 성의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그는 최민준 실장에게 즉시 5천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그것이 그가 이서연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최민준 실장은 수소문 끝에 이서연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오빠 이태민의 병간호를 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잠시 입원한 상태였고 임신 초기라는 사실까지 겹쳐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민주는 지우기 지시한 대로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그녀에게 건네며 다소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이서연 씨, 이거 강지욱 대표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지난번 일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앞으로 두 분 사이에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었으면 한다고 이서연 씨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이미 다른 좋은 분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시니 더 이상 대표님 일로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은 사실 지욱이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지욱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봐 온 친구로서 그리고 충직한 비서로서 그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민준 자신의 배려였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말은 이서연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강지욱 대표가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자신과 뱃속의 아이는 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인가? 하룻밤의 실수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돈 몇 푼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는 것인가? 서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돈 봉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품었던 아주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강지욱 대표님께 저 때문에 더 이상 불편한 일 없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보내주신 돈은 감사히 받겠지만 앞으로 2번 다시 그분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최민준 실장이 돌아간 후 서연은 병실 침대에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과 절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떤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 이 아이들은 오롯이 나만의 아이들이야.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반드시 이 아이들을 지켜내고 훌륭하게 키워낼 거야. 그녀는 뱃속의 작은 생명들을 어루만지며 굳게 다짐했다. 강지욱이라는 남자는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존재였다.
그에 대한 모든 기억과 감정,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까지도 엇갈린 오해와 잔인한 보상,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더욱더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 넣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의 인연이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 앞에는 더욱더 가혹하고도 질긴 운명의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부산의 밤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 어둡고 차갑게 느껴졌다. 최민준 실장이 떠나고 난 후 이서연의 병실에는 차가운 절망만이 감돌았다. 강지욱 대표가 보냈다는 그 5천만 원이 든 봉투는 그녀의 손에서 아무런 온기도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가 자신을,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을 고작 이 정도의 돈으로 정리하려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희미하게나마 품었던 기대와 설렘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처절한 모멸감만이 남았다. 그래, 어차피 그와 나는 처음부터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하룻밤의 실수로 생긴 아이들. 그에게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존재였을 뿐이겠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흐느낌을 삼켰다. 눈물조차 흘릴 기운도 없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오롯이 혼자였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뱃속의 새 생명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야 했다. 며칠 후 태어난 서연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가족들의 시선과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한 그들의 압박이었다. 오빠 이태민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 모든 책임을 서연에게 돌리는 듯했다. 서연아, 너 정말 이대로 네 오빠 죽는 꼴을 보고만 있을 거냐? 네가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아니, 내 몸뚱이 조금만 희생하면 네 오빠를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냐? 어머니 박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딸을 향한 눈빛에는 원망과 함께 어떤 섬뜩한 집착마저 서려 있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저도 오빠 살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제 몸 상태로는, 그리고 이 뱃속의 아이들은 어떡하라고요. 서연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뱃속의 아이 그깟 애새끼들이 내 오빠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애들 애비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 게야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도 모를 씨앗을 품고 와서는 감히 내 오빠 목숨이랑 맞바꾸려 들어. 아버지 이 씨 역시 착잡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쉴 뿐 아내의 광기 어린 폭언을 말리려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 역시 아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들에게 딸 서연은 아들 태민을 살리기 위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처럼 보였다. 가장 잔인한 것은 오빠 이태민이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 골골거리면서도 서연을 향한 원망과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이서연, 너 정말 독한 년이구나. 내가 네 오빠라는 생각은 있긴 한 거냐.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내 몸뚱이 아까워서 수술을 못하겠다고 그래. 차라리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지. 그럼 너도 아주 속 시원하겠네. 그는 마치 피해자라도 된 것처럼 서연을 몰아세웠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가족들의 압박과 폭언, 그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절망감. 그녀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지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들을 생각하며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는 서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서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끔찍하고도 잔인한 진실이었다. 서연아, 너 사실 네가 왜 태어났는지, 아니 박 여사가 싸늘한 미소와 함께 물었다. 그 미소는 섬뜩하기까지 했다. 엄마, 그게 무슨...
내 오빠 태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잖니. 의사가 그러더구나. 나중에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걸리면 골수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너를 낳은 거란다. 오직 내 오빠 태민이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야. 너는 처음부터 태민이를 위한 예비 부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자신이 단지 오빠를 살리기 위한 도구로 태어났다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오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존재였다고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거짓말이죠? 엄마, 제발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서연이 애원하듯 물었지만 박 여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서연아, 이게 바로 현실이야. 그러니 이제 그만 헛된 꿈 깨고 내 본분을 다하려무나 내 오빠 살리고 너도 사람답게 사는 게 좋지 않겠니? 그날 이후 서연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고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에서는 세 개의 작은 심장이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생명들이 그녀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유일한 희망이자 이유였다. 가족들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고 마침내 그들은 서연을 강제로 병원으로 끌고 가려 했다. 그들은 이미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임신 중인 서연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강행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본 상태였다. 싫어요, 안 가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서연이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자 2명에게 붙들려 속수무책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박 여사와 오빠 태민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눕혀졌을 때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다. 안 돼요, 제발. 제 아이들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수술실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아무런 감정 없는 표정으로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팔에는 차가운 주사 바늘이 꽂히려 하고 있었다. 앤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지욱 씨, 강지욱 씨, 제발 우리 아기들을 살려주세요. 그녀는 의식이 점점 더 흐릿해져 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강지욱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뿐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명함을 움켜쥐고 있었다. 과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녀의 간절한 외침은 그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부산의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 높고 푸르렀지만 서연의 눈에는 오직 짙은 절망의 어둠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잔인한 폭력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외로운 존재였다. 이서연이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을 무렵 강지욱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무거웠다. 이서연이라는 여자,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아이,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괴롭혔다. 그에게 유일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여자, 어쩌면 정말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고 자신은 그저 하룻밤의 실수 상대였을 뿐이라는 현실은 그를 더욱더 깊은 자기 혐오와 냉소 속으로 빠뜨렸다. 그래, 강지욱, 내까짓 게 무슨 사랑이고 무슨 아이란 말이냐. 너는 평생 여자 알레르기와 불임이라는 저주 속에서 혼자 늙어 죽을 운명인 거야. 그의 그런 어두운 생각은 할머니 강 여사의 끊임없는 압박으로 인해 더욱더 심해져만 갔다.
강 여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욱을 찾아와 결혼과 후계자 문제로 그를 닥달했다. 지우가 너 정말 이대로 이 할미 속을 까맣게 태워 죽일 셈이냐? KJ그룹의 대가 4대에서 끊기게 생겼는데 너는 어찌 그리 태평하냔 말이다. 내가 눈 감기 전에 네 아이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강 여사의 목소리는 늘 절박했고 때로는 히스테릭하기까지 했다. 지욱은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차마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만약 자신이 여자와 접촉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할머니는 아마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릴지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아직 제게는 결혼이나 아이보다는 회사가 더 중요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는 늘 같은 변명으로 할머니를 돌려보내곤 했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민준 실장이 조심스럽게 지욱에게 보고했다. 대표님, 혹시 이 이서연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왠지 지난번 병원에서 봤던 그 남자, 정말 그 아가씨 남자친구가 맞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어서요. 민주는 그날 병원에서 얼핏 보았던 서연의 슬픈 눈빛과 그녀를 대하는 젊은 남자의 어딘지 모르게 사무적인 태도가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지욱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서연에 대한 어떤 미련과 함께 그녀가 정말 괜찮은 건지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닌 건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래, 한번 알아보게.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말고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처리해주게. 최민준 실장의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지욱에게 가져온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대표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서연 씨에게는 남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함께 있었던 남자는 이서연 씨의 담당 의사였던 한지훈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박사는 동성애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지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남자친구가 아니라 담당 의사였다고. 그것도 동성애자. 그렇다면 그 아이는 그리고 대표님,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심각해졌다. 이서연 씨가 임신한 아이는 1명이 아니라 3명입니다. 그것도 나라의 대표님의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새쌍둥이, 그것도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다니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그게 정말인가? 최 실장 확실한 건가?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네, 대표님. 이서연 씨의 진료 기록과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여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서연 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증상이 없으셨던 건 아닙니까?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특정인에게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는 의학적으로 과배란 체질이라고 불릴 만큼 임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주 희귀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대표님의 불임 진단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서연 씨와의 만남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적, 그 한마디가 지욱의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다. 자신에게도 아이가 생길 수 있다니, 그것도 3명이나, 그리고 그 아이들의 엄마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던 바로 그 여자, 이서연이라니.
그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기쁨과 함께. 지난번 그녀에게 저질렀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민준의 보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지욱의 죄책감을 순식간에 분노와 사리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대표님, 그리고 이서연 씨의 가족들이 지금 이서연 씨에게 끔찍한 짓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서연의 오빠 이태민의 백혈병 사실과 가족들이 서연에게 골수이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그녀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술을 강행하려 한다는 정황까지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들이 과거에도 서연을 오빠의 피주머니처럼 취급하며 상습적으로 착취해왔다는 사실까지도 뭐라고 지욱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의 몸에서 살기라고 불릴 만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감히 누가 자신의 여자와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려 한단 말인가?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지금 어디에 있지? 지욱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민준 실장은 즉시 이서연의 가족들이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간 불법 시술병원의 위치를 파악하여 보고했다. 지욱은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서연과 뱃속의 새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최 실장 당장 내 차 대기시켜.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우리 쪽 변호팀과 보안팀도 전부 비상 대기시키도록 하게. 만약 내 아이들과 서연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놈들 전부 다 내 손으로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그의 외침은 분노한 사자의 포효와도 같아탔다. KJ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욱, 그는 이제 더 이상 여자 알레르기와 불임이라는 저주에 갇힌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명의 아버지이자 사랑하는 여인의 기사였다. 그의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리고 그 질주의 끝에는 잔인한 운명과의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의 하늘은 그의 분노를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불법 시술이 행해지는 허름한 병원의 수술실 안. 이서연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 속수무책으로 누워 있었다. 팔과 다리는 이미 거친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눈앞에서는 섬뜩한 빛을 내는 수술 도구들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박 여사와 오빠 이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는 아무런 감정 없는 표정으로 골수 채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 이제 곧 시작합니다. 조금 아플 수 있으니 이 악물고 참으세요. 의사가 비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취조차 하지 않고 생사를 찢고 뼈를 뚫어 골수를 채취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공포와 절망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 아기들, 우리 아기들을 지켜야 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성인 남자 2명에게 단단히 붙들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고 입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비명만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지욱, 비록 그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그뿐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병원에서 퇴원할 때 간호사가 몰래 돌려주었던 자신의 작은 손가방 속에 강지욱이 건넸던 명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제발 이 마지막 기회가. 그녀는 가족들과 의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재빨리 손가방 속에서 명함을 찾아내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마침내 익숙한,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간절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강지욱입니다. 강지욱 씨, 저 서연이에요. 이서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병원에서 제 아이들을.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지만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전화는 곧바로 끊어졌다. 박 여사가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 버린 것이었다. 인연이 감히 어디서 수작을 부려 이제 와서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넌 그냥 얌전히 내 오빠를 위해 희생하면 되는 거야. 박 여사가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수술 도구가 서연의 몸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멈춰 당장 그 손 멈추지 못해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수술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무리의 검은 정장 사내들과 함께 강지욱이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감히 누가 내 여자와 내 아이들에게 손을 대려 하는 것이냐? 지욱의 외침은 수술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이고 박 여사와 이태민 역시 그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지욱은 한달음에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묶고 있던 끈을 풀고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서연 씨 괜찮소?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마치 지옥에서 구출된 사람처럼 그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지욱은 그런 서연을 조심스럽게 최민준 실장에게 맡기고는 천천히 박 여사와 이태민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이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갑고 냉혹하게 변해 있었다. 당신들이 감히 내 아이들을, 그것도 3명이나 품고 있는 내 여자를 그따위 추악한 방식으로 해치려 했단 말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수술실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누구신데 이렇게 함부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시는 겁니까? 저녀는 내 딸이고 전우뿐 내 아들이요. 내 자식들 일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박 여사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소. 지욱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줬소? 똑똑히 알려주지. 저 여자는, 이서연 씨는 바로 나, KJ그룹 대표 강지욱의 여자이자 내 아이들의 어머니요. 그리고 당신들은 지금 내 아이들과 그 어머니를 죽이려 한 살인 미수범들이고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수술실 안에 울려 퍼졌다. 박 여사와 이태민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남자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깨닫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최 실장 지욱이 최민준 실장을 불렀다. 네? 대표님,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저기 저 돌팔이 의사놈, 그리고 관련된 모든 것들 당장 경찰에 넘기고 우리 쪽 변호팀에게 연락해서 저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게, 그리고 2번 다시는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최민준 실장은 지체 없이 보안팀 직원들과 함께 박 여사 일행과 병원 관계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수술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지만 지욱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이서연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안아들고 수술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품에 안긴 서연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 안도의 미소가 어려있는 듯했다. 지욱은 즉시 자신의 개인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녀를 KJ그룹 소유의 최고급 VIP 병실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그녀와 뱃속의 아이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두 번째 구출, 그리고 숨막히는 대치. 강지욱은 그렇게 자신의 운명과도 같은 여자, 이서연을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욱은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사랑하는 여인과 새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강하게 뛰고 있었다. 강지욱의 극적인 구출 이후 이서연은 KJ그룹 소유의 최고급 VIP 병실에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곁에는 밤낮 없이 지욱이 함께했고 그의 헌신적인 간호와 따뜻한 눈빛은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담당 주치의로부터 뱃속의 새 쌍둥이가 모두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나누었다. 며칠 뒤 서연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지욱은 조심스럽게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들을 풀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 서연 씨,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소. 당신이 병원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당신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다고 오해해 버렸소. 그래서 당신에게 그런 모욕적인 방식으로 돈을 보내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던 것이오. 정말 미안하오. 내 편협함과 어리석음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지욱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 역시 그동안 지욱을 오해하고 원망했던 마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나니 그 모든 오해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에요, 대표님. 저도 대표님을 오해했어요. 그 돈을 받았을 때 저는 대표님께서 저와 아이들을 그저 하룻밤의 실수로 돈으로 정리하려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절망감을 느꼈었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내가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소. 그리고 여자와 닿기만 해도 온몸에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믿었지.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소. 당신은 내게 유일하게 알레르기를 일으키지 않는 여자였고, 당신 덕분에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소. 당신과 당신 뱃속의 아이들은 내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존재요. 지욱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서연은 그의 고백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과 아이들이 그에게 그토록 소중한 존재였다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애틋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욱은 서연을 위해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병실 안은 은은한
촛불과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었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공수해온 낭만적인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연 씨, 지욱이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으며 벨벳 상자에 담긴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보였다. 나와 그리고 우리 새 아이들과 평생을 함께 해주지 않겠소. 내가 당신과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소. 세상 그 어떤 풍파도 막아주고 당신에게 오직 행복과 웃음만을 선물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소. 이서연 씨,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서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지욱 씨.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무엇이든 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존재만을 느끼고 있었다. 위태롭고 불안했던 그들의 시작은 그렇게 진심 어린 사랑과 약속으로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강지욱은 할머니 강 여사에게 이서연과 뱃속의 새쌍둥이에 대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던 강 여사였지만 이내 손자의 진심과 서연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다. KJ그룹의 대가 끊길까봐 평생을 노심초사했던 그녀에게 3명의 증손주가 한꺼번에 생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과도 같은 일이었다. 강 여사는 즉시 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예비 손주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 그녀는 마치 친손녀를 대하듯 서연을 따뜻하게 맞이했고 준비해둔 온갖 귀한 선물들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아가, 네가 바로 내 손자 지우기의 저주를 풀어준 은인이로구나. 그리고 우리 KJ그룹의 대를 이어줄 귀한 아이들을 셋이나 품고 있다니. 아이고, 이 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강 여사는 서연의 손을 잡고 연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연에게 최고급 한복과 보석들, 그리고 현금 카드가 담긴 두둑한 봉투까지 안겨주며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가장 귀한 보물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에만 신경 쓰거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이 할미에게 말하고 지우기 녀석이 혹시라도 너를 속상하게 하면 바로 내게 이르거라. 내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쳐줄 테니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서연은 그런 할머니의 넘치는 사랑과 따뜻한 환대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있었다. 친부모에게조차 받아보지 못했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관심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었다. 최민준 실장 역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그는 지욱의 오랜 친구이자 충신으로서 지욱이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시기하고 방해하려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의 오빠 이태민과 어머니 박 여사는 서연이 KJ그룹의 안주인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녀를 이용해 더 큰 이익을 얻어내려는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욱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를 탐내고 서연을 질투하는 수많은 여자들이 존재했다. 위태로운 시작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서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많은 시련과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과연 강지욱과 이서연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 부산의 밤바다는 그들의 위태롭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욱과 이서연의 결혼 준비는 할머니 강 여사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 여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예비 손주 며느리인 서연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여 함께 시간을 보냈고 KJ그룹의 안주인으로서 갖춰야 할 교양과 에티켓, 그리고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법 등을 살뜰하게 가르쳤다. 서연 역시 그런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과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지욱이 서연을 위해 준비한 성대한 약혼 발표 연회가 부산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게 되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서연의 20번째 생일이기도 했다. 지욱은 이 자리를 통해 서연을 KG그룹의 공식적인 예비 안주인으로 소개하고 동시에 그녀에게 잊지 못할 로맨틱한 프러포즈를 할 계획이었다. 연회장 안은 부산 지역의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 그리고 지욱의 가까운 친구들과 친척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오늘 밤 강지욱 대표의 옆자리를 차지할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일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서연은 지욱이 특별히 준비해준 눈부시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연회장에 들어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고 여기저기서 감탄사와 함께 축복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서연은 긴장감과 함께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벅찬의 행복감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한쪽 구석에서 그들을 향해 싸늘하고도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채린. 부산 지역에서 손꼽히는 건설 재벌의 외동딸이자 어릴 적부터 지욱과 집안끼리 알고 지내며 남몰래 그를 흠모해 왔던 여자였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가 당연히 자신과 지욱의 약혼 발표를 위한 자리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지욱의 옆에 선 서연의 존재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윤채리는 끓어오르는 질투심을 참지 못하고 지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에게 다가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서연 씨라고 했나요?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어디서 굴러먹던 듣도 보도 못한 여자가 감히 강지욱 씨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적개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공격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저는 강지욱 씨와 곧 결혼할 사이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웃기지도 않네요. 지욱 씨가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할 리가 없어요. 지욱 씨는 당연히 윤채린과 결혼해야 할 사람이라고요. 우리 두 집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혼담이 오갔던 사이고 당신은 그저 지욱 씨의 하룻밤 상대였을 뿐이겠죠. 안 그런가요? 윤채리는 거의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그녀의 고함 소리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고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서연은 억울함과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차마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욱이 다시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윤채린의 무례한 행동에 차갑게 얼굴을 굳히고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를 보호했다. 윤채린 씨, 지금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오늘 이 자리는 나와 내 약혼녀 이서연 씨를 위한 자리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방해할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욱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경고의 메시지는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고 서늘했다. 그리고는 모든 하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언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식으로 제 약혼녀를 소개합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여성, 이서연 씨는
앞으로 저 강지욱의 아내이자 KJ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서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해줄 것을 맹세합니다. 지욱의 갑작스럽지만 진심 어린 선언에 연 회장 안에서는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고 윤채리는 질투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불청객들이 연 회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바로 서연의 어머니 박 여사와 오빠 이태민, 그리고 아버지 이 씨였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장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 연 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서연아 이년아, 네가 감히 우리 몰래 이런 부잣집 도련님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박 여사가 악을 쓰며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지욱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이태민 역시 야, 이서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데 너 혼자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당장 내 수술비 내놔. 아니, 위자료까지 합해서 1억 원은 받아야겠어. 라며 소란을 피웠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하객들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지욱은 굳은 표정으로 최민준 실장에게 눈짓했고 민주는 즉시 경호원들과 함께 그들을 제지했다. 당신들, 지금 이게 무슨 행패요? 지욱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가 지난번에 당신들에게 돈을 건네면서 다시는 서연 씨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지 않았소. 흥그깟 돈 몇 푼 받고 우리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았나. 내 딸년이 이런 엄청난 재벌가에 시집을 가는데 고작 500만 원이 다 뭐야. 최소한 1억은 받아야 우리도 체면이 서지 않겠어. 박 여사가 뻔뻔스럽게 소리쳤다. 지욱은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최민준 실장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금액 1억 원을 즉시 지불하고 대신 앞으로 2번 다시는 서연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그리고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내도록 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파렴치한 행각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은밀하게 조치를 취했다. 아마도 그들의 사업이나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서연의 가족들이 소란을 피우며 끌려나간 후 연 회장 분위기는 다시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서연은 창피함과 슬픔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윤채린이 다시 한번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질투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꼴 좋네요, 이서연 씨. 당신 같은 천박한 집안의 여자가 감히 강지욱 씨를 넘보다니. 이제 그 가면이 벗겨졌으니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보시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갑자기 서연을 향해 손을 뻗어 그녀를 세게 밀쳤다. 악서연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려는 순간 지욱이 번개처럼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서연은 아랫배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얼굴은 삽시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임신 중인 그녀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충격이었다. 서연아, 서연아. 괜찮아. 지욱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즉시 서연을 안아들고 병원으로 향했고 연 회장은 또다시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다. 윤채리는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끔찍한 결과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악의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저렇게라도 해서 강지욱 씨에게서 저 여자를 떼어내야 해. 저 여자가 사라져야만 지욱 씨는 다시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그릇된 망상은 곧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강지욱의 분노는 이미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는 감히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해치려 한 윤채린과 그녀의 가문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KJ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는 윤채린의 집안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철저하게 파멸시키기 시작했다. 부실 경영, 탈세, 불법 비자금 조성 등 그동안 그들이 저질러왔던 모든 비리들이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났고 윤채린의 아버지는 결국 구속 수감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때 부산 지역을 호령했던 건설 재벌 윤씨 가문은 그렇게 한순간의 어리석은 질투와 악행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었다. 새로운 라이벌의 등장은 그렇게 처참한 파국으로 끝났지만 서연과 지욱의 사랑은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곁에는 이제 곧 태어날 세 명의 새로운 생명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 어떤 어둠도 그들의 사랑을 가릴 수는 없을 터였다. 부산의 밤하늘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유난히 더 많은 별들로 반짝이고 있었다. 윤채린과 그녀의 가문이 강지욱의 분노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후, 이서연은 한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몸조리에만 전념했다. 뱃속의 새아이는 기적처럼 무사했고 지욱과 강 여사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서연의 건강 또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바로 학업에 대한 열망, 그리고 주얼리 디자이너로서의 꿈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욱에게 대학에 복학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욱 씨, 저 학교에 다시 다니고 싶어요. 비록 지금은 아이들을 품고 있지만 제 꿈을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욱은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임신 중인 몸으로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또다시 윤채린 같은 악의적인 인물들에게 시달리게 될까봐 염려스러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간절한 눈빛과 디자인을 향한 그녀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한 후 그는 결국 아내의 꿈을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알겠소. 서연 씨, 당신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내가 막을 이유는 없소. 다만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 쪽 경호원들이 함께 할 것이요. 이 조건만 받아준다면 나는 당신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하겠소. 서연은 지욱의 깊은 배려와 셔머니 이해에 감동하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지욱 씨, 정말 고마워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렇게 서연은 오랜만에 다시 부산국제디자인대학교 캠퍼스로 돌아왔다. 임신 중이었기에 배가 제법 불러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설렘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복학 생활은 생각처럼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가장 먼저 그녀를 괴롭힌 것은 역시나 윤채린의 잔당들이었다. 비록 윤채린 자신은 집안의 몰락과 함께 학교에서도 자취를 감춘 상태였지만 그녀를 따르던 몇몇 여학생들은 여전히 서연을 향해 질투와 시기심을 드러내며 음해성 루머를 퍼뜨리고 다녔다. 저 여자 강지욱 대표의 임신해서 팔자 고쳤다며 원래는 완전 듣보잡 신데렐라였다던데 어머 정말 어쩐지 학교에 갑자기 경호원들까지 대동하고 다니더라니 완전 유세 떠는 거 아니야 쯧쯧. 임신한 몸으로 학교는 왜 나온대 그냥 집에서 조용히 애나 키우지. 괜히 우리 학교 물만 흐리고 말이야. 그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은 서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남편 강지욱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 안에 강한 자존감과 꿈을 향한 열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져나왔다. 바로 그녀의 오빠 이태민이었다. 그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서연이 강지욱과 결혼하여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또다시 그녀를 착취하려는 검은 속셈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윤채린의 잔당들과 은밀하게 결탁하여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의적인 음모를 꾸몄다. 어느 날 학교 익명 게시판에 K그룹 며느리 거의 엘양의 충격적인 과거와 문란한 사생활 폭로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얼랭의 친오빠라고 밝히며 엘량이 과거 가족들을 버리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신분 상승을 꿈꿨으며 심지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식의 허위 사실들을 유포했다. 익명이었지만 그 글이 지칭하는 인물이 이서연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글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고 서연은 또다시 끔찍한 루머와 억측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학생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고 몇몇 교수들조차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마침내 학교 측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까지 소집했다. 회의 결과는 서연에게 너무나도 가혹했다. 김 학장을 비롯한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서연에게 일방적으로 휴학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었다. 사실상의 퇴학 조치나 다름없었다. 이서연 학생, 학교도 학생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 상황에서는 학생이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의 명예와 다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부디 학교 측의 결정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김 학장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었다. 서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악의적인 루머와 편견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몰려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지만 학교 측의 결정은 단호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강지욱은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학교로 달려가 김 학장을 만났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아내를 향한 부당한 처사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학장님, 지금 제 아내에게 내려진 이 결정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악의적인 허위, 사실 하나만으로 한 학생의 미래를 이렇게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교육자로서 그리고 한 대학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욱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김 학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사실 익명 게시판의 글 내용보다는 서연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중 하나인 KJ그룹의 셔머니 안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온갖 추문들이 학교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두려워 섣부른 결정을 내렸던 것이었다. 지욱은 그런 김 학장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더욱더 냉철하게 말을 이었다. 학장님, 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학교 측에서 지금이라도 이 부당한 결정을 철회하고 제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면 저는 KJ그룹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학교 측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모든 인물들, 제 아내를 음해하고 고통을 준 그 모든 자들을 찾아내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는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 학장은 지욱의 엄청난 기세와 KJ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서연에 대한 휴학 권고를 철회하고 익명 게시판 글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하며
지욱에게 백기를 들었다. 며칠 후 학교 익명 게시판에 서연을 음해하는 글을 올렸던 장본인이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윤채린의 사주를 받은 이태민이었다. 그는 누나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 했던 파렴치한이었던 것이다. 학교 측은 이태민에게 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윤채린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모든 누명을 벗고 다시 학교로 돌아온 서연은 이전보다 더욱더 학업에 매진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남편 지욱과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몇몇 친구들과 교수님들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가오는 국제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 준비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것은 그녀의 오랜 꿈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시련에 맞서는 그녀만의 당당한 외침이기도 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그녀의 배는 이제 누가 봐도 만삭에 가까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섬세한 보석들을 다듬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꿈을 향한 이 열정과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결실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는 것을. 부산의 푸른 바다는 그런 그녀의 꿈을 향한 도전을 묵묵히 응원하고 있는 듯했다. 이서연이 국제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준비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 대한민국 디자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수년 전 호련히 국내 활동을 중단하고 파리로 떠났던 천재 주얼리 디자이너 백지수가 갑작스럽게 귀국하여 대규모 복귀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다. 백지수. 그녀는 20대 초반의 혜성처럼 등장하여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단숨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녀의 작품은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수많은 젊은 디자이너 지망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자 넘을 수 없는 벽처럼 여겨졌다. 서연 역시 그녀의 오랜 팬이었고 그녀의 디자인 철학과 독창적인 작품 세계에 깊은 감명을 받아왔다. 하지만 서연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바로 백지수가 과거 강지욱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는 것. 그리고 한때 지욱의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곧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파다하게 돌았다는 사실이었다. 물론 지욱에게 백지수는 그저 사업적으로 몇 번 마주쳤던 디자이너 중 한 명일 뿐이었고 그녀의 일방적인 관심과 호의에 대해 그는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능력 있고 매력적인 두 젊은 남녀의 만남이 특별하게 보였던 모양이었다. 백지수의 귀국 소식과 함께 강지욱의 집안에서는 때 아닌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KJ그룹의 가사 도우미들이나 오래된 직원들 사이에서는 백지수야말로 강지욱 대표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여자였다. 두 분이 결혼했더라면 지금쯤 KJ그룹은 더욱더 승승장구했을 텐데 라는 식의 안타까움 섞인 뒷이야기들이 오갔다. 서연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과 함께 질투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백지수. 그녀는 서연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처럼 보였다. 뛰어난 재능, 화려한 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강지욱과의 깊은 인연까지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고 지욱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그의 진심에 대해 다시 한번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지욱 씨는 아직도 백지수 씨를 잊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랑 결혼한 건 정말 아이들 때문이었을 뿐이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백지수 씨가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지욱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고 혼자서 소가리만 하며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지욱은 그런 서연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그 역시 백지수의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고 혹시라도 자신의 과거 인연이 서연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될까봐 염려스러웠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는 듯 했다. 그러던 중 지욱은 서연의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그녀의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북돋아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민준 실장과 함께 비밀리에 한 가지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바로 KJ그룹 창립 기념일을 맞아 국내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후원하기 위한 대규모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공모전의 진짜 목적은 서연에게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녀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공모전 개최의 소식이 알려지자 디자인계는 또 한 번 들썩였다. 엄청난 상금과 함께 KJ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약속된 이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의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대거 참여 의사를 밝혔고 그 중에는 뜻밖에도 백지수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복귀를 알리는 동시에 여전히 건재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어쩌면 강지욱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보려는 계산도 깔려 있었을지 몰랐다. 서연 역시 처음에는 공모전 참여를 망설였다. 백지수와 같은 거물급 디자이너와 경쟁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면 지욱에게 실망감을 안겨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욱의 진심 어린 격려와 당신은 이미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디자이너여.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항상 당신을 응원할 것이오. 라는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어 그녀는 마침내 공모전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서연은 밤낮 없이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주얼리를 만들고 싶었다. 때로는 극심한 입덕과 피로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뱃속의 아이들과 자신을 믿어주는 남편 지욱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백지수라는 존재가 커다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백지수의 화려한 디자인 스타일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녀와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KJ그룹 창립 기념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의 시상식 날이 밝았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찬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을 방불케 했다. 이서연은 강지욱의 따뜻한 격려를 받으며 떨리는 가슴을 안고 시상식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친구 김유정과 이제는 친자매처럼 가까워진 시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 강지욱과 할머니 강 여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백지수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가장 주목받는 자리에 앉아 주변 사람들과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번 공모전의 가장 유력한 대상 후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 듯 했다. 서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이서연. 결과가 어떻든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고 장려상과 우수상, 최우수상 수상자들이 차례로 호명되었다. 서연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실망감을 감추려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연계의 대상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대한민국 주얼리 디자인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오늘의 주인공, 지금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열띤 목소리와 함께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의 대상 수상작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바로 자신이 밤새워 디자인했던 꿈결 속 푸른 천사의 날개라는 작품의 이미지였다. 하지만 작품명은 첫사랑의 기억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고, 디자이너의 이름 역시 이서연이 아닌 백지수로 표기되어 있었다. 대상 백지수 디자이너의 첫사랑의 기억 축하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백지수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머리 셔머니 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 했다. 이럴 수가, 내 디자인인데 어떻게? 저건 제 디자인이에요. 제가 디자인한 꿈결 속 푸른 천사의 날개라고요. 이름만 바꾼 거잖아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향했고 백지수는 어이없다는 듯 혹은 가소롭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이서연 씨 제 디자인이 당신 것이라고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디서 감히 신성한 시상식장에서 이런 망발을 짓거리는 거죠? 백지수가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당신 같은 아마추어가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디자인을 할 수 있겠어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까지 잃어버린 모양인데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지는 게 좋을 겁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여자 누구야? 감히 백지수 디자이너한테 저게 무슨 망발이람.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대상이 탐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백지수의 편이었고 서연은 순식간에 시상식의 분위기를 망친 정신 나간 여자 취급을 받게 되었다. 서연은 억울함과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강지욱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등장에 소란스러웠던 연회장. 아니,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이서연 씨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지금 백지수 씨가 대상 수상작이라고 들고 있는 저 작품 첫사랑의 기억은 명백히 이서연 씨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강 대표님 지금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감히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백지수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지만 지욱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말을 이었다. 백지수 씨, 당신은 아마 모르셨겠지만 이번 KJ그룹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은 사실 제 아내 이서연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물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그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요. 그의 말에 연 회장아는 또 한 번 술렁였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지난 몇 달간 이 작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셔머니 땀과 열정을 쏟아부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지우기 손짓하자. 무대 뒤 스크린에는 서연이 밤늦도록 작업실에서 꿈결 속 푸른 천사의 날개를 디자인하고 스케치하는 모습, 그리고 세공하는 과정까지 담긴 영상들이 날짜와 함께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날짜는 명백히 백지수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더 이전이었다. 백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지욱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십니까?
백지수 씨 지욱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울렸다. 그렇다면 당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의 데뷔작이자 출세작으로 알려진 봄날의 햇살이라는 작품, 그리고 당신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안겨준 키치 페스티벌 브레이슬릿, 그 작품들이 정말 당신 혼자만의 힘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욱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한쪽에서 몇몇 젊은 디자이너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일어섰다. 사실은 백지수 씨의 데뷔작 봄날의 햇살은 원래 제 졸업 작품이었습니다. 백지수 씨가 제게 접근해서 디자인 독점권을 사겠다며 돈을 주고 각서까지 받아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치 페스티벌 브레이슬릿은 제가 공모전에 출품했던 디자인인데 백지수 씨가 저에게 접근해서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지면서 백지수의 화려했던 명성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상습적으로 젊고 재능 있는 무명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헐값에 사들여 자신의 작품으로 둔갑시켜왔던 것이었다. 연 회장안은 이제 경악과 분노, 그리고 백지수를 향한 경멸의 눈빛으로 가득 찼다. 백지수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지욱은 그런 그녀를 차갑게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자 나의 마지막 사랑이며 내 아이들의 어머니이자 나의 유일한 아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듯이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재능과 순수한 열정을 가진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감히 누가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의 꿈을 짓밟으려 한단 말입니까?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이끌었다. 그리고 대상 트로피를 그녀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하오, 서연 씨. 내가 너무 늦게 당신의 진가를 알아봤소. 그리고 당신을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평생 당신 곁을 지키며 당신의 꿈을 응원하겠소. 사랑하오, 나의 유일한 디자이너. 서연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지욱의 품에 안겼다. 연회장 안에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더 뜨겁고 진심 어린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오해와 갈등, 그리고 질투와 음모는 마침내 진실한 사랑의 힘 앞에서 모두 녹아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백지수는 대한민국 디자인계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그녀의 모든 수상 경력 또한 박탈당했다. 그녀는 그렇게 쓸쓸하게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져갔다. 그리고 이서연은 남편 강지욱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꿈결 속 푸른 천사의 날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였고 그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찬사와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보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빛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진실한 사랑과 꺼지지 않는 열정은 마침내 가장 눈부신 결실을 맺었던 것이다. KJ그룹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의 대상은 이변 없이 이서연에게 돌아갔다. 그녀의 작품 꿈결 속 푸른 천사의 날개는 따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천상의 아름다움을 섬세한 감각으로 표현해낸 걸작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만장일치로 대상에 선정되었다. 시상식 단상 위에서 남편 강지욱으로부터 직접 대상 트로피와 함께 뜨거운 축하의 키스를 받는 서연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룬 한 인간의 아름다운 성취이자 진실한 사랑의 결실을 상징하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공모전 이후 이서연은 대한민국 디자인계의 가장 주목받는 신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녀의 작품은 전 세계 유명 갤러리와 백화점에서 앞다투어 전시 요청을 받았고 그녀의 이름으로 론칭된 주얼리 브랜드 서연드림, 서연스드림은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며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자만하거나 과거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디자인 연구에 몰두했고 동시에 뱃속에서 자라나는 새 아이의 엄마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했다. 강지욱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더없이 자랑스러워하며 그녀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차갑고 냉소적인 CEO가 아니었다. 아내 이서연을 만나고 그녀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은 그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이자 예비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여자 알레르기는 서연 앞에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불임이라는 진단은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서연의 배는 건강한 새쌍둥이의 존재감으로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다. 할머니 강 여사 역시 매일같이 서연의 곁을 지키며 예비 증손주들을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평생의 수건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서연에게 온갖 귀한 보양식을 챙겨주고 아기용품들을 직접 고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KJ그룹 전체가 새로운 후계자들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예정일이 다가왔고 서연은 지욱과 강 여사 그리고 최민준 실장을